워런 버핏의 어쩌면 정말 마지막에 될 경고가 도착했습니다. 네, 앞으로 증시가 지금의 딱 절반, 50%까지 폭락할 수 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가 CEO로서 보낸 마지막 편지에 담긴 내용인데요. 이게 그냥 단순한 예측이 아니에요. 단순한 예측이 아니다. 네, 이건 거의 60년 투자 대가의 통찰,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한 마지막 조언이 담긴 그런 무게를 가진 메시지죠. 좋습니다. 그럼 오늘 이 편지를 함께 깊이 파고들면서 단순한 투자 정보를 넘어서요, 그의 성공 철학과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그 지혜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왜 하필 지금 폭락을 이야기했을까요? 자, 그럼 가장 충격적인 부분부터 시작해 보죠. 지난 60년 동안 증시는 세 차례 50% 정도 하락했고 앞으로도 그럴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절망하지 마십시오. 아니 근데 50%면 자산이 그냥 반으로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걸 어떻게 절망하지 말라는 게 이게 말이 되나요? 그렇죠. 듣기만 해도 진짜 아찔한 수치입니다. 그가 언급한 그 세 번의 폭락이 바로 1973년 오일 쇼크, 아, 그리고 2000년대 초 닷컴 버블 붕괴, 마지막으로 2008년 리먼 브라더스 사태예요. 전부 다 굵직한 사건들이네요. 네, 하나같이 전혀 다른 이유로 터졌던 사건들이고요. 바로 그 지점에 궁금했어요. 석유 파동은 외부 충격이었고 닷컴 버블은 내부 거품, 리먼은 금융 시스템 붕괴였잖아요. 네, 맞습니다. 원인이 다 다른데 이걸 하나로 묶어서 경고하는 진짜 의도는 뭘까요? 다음 폭락 원인을 예측하는 게 아니라는 뜻 같기도 하고요. 정확합니다. 버핏은 다음 위기가 어떤 형태로 올지 예측하는 건 무의미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아, 중요한 건 원인이 아니라 어떤 형태로든 시장의 탐욕과 공포를 극한으로 시험하는 그런 거대한 걸음망이 반드시 온다는 사실이죠. 거대한 걸음망이요? 네. 그리고 최신 소식들을 분석해보면 그는 지금 시장의 그 시험을 통과하지 못할 투자자들이 너무 많다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현재 증시 상승 각도가 과거 폭락 직전이랑 아주 유사할 정도로 가파르거든요. 아, 그러니까 패닉에 빠져서 팔지 마라는 단순 조언을 넘어서는 거군요. 그렇죠. 지금 시장 체력이 그만큼 허약하다는 경고일 수 있다는 거네요. 약간의 충격에도 그냥 우르르 무너질 수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진단인 셈이고요. 맞습니다. 진짜 위기는 자산 가격의 하락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공포를 못 이기고 훌륭한 자산을 헐값에 던져버리는 그 행동에서 비롯된다는 걸 마지막으로 가르쳐주는 겁니다. 결국 좋은 기업과 함께라면 미국 경제는 늘 다시 일어섰다는 걸 기억해라 이 말이군요. 네, 아주 기본적인 원칙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는 거죠. 위기를 견디는 힘. 결국 그 얘기를 하려고 오마하라는 키워드를 까내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이 편지를 보면 이게 무슨 재무 보고서가 아니라 거의 자서전 수준으로 오마하에 대한 애정을 드러내거든요. 아주 의도적이고 영리한 스토리텔링이죠. 단순히 내 후계자인 그렉 에이블을 믿어주세요라고 말하면 글쎄요, 아무도 귀담아 듣지 않을 테니까요. 근데 여기서 전 솔직히 약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계속 오마하 하니까 네네. 이거 그냥 뭐랄까 자기 고향 사람, 자기 라인 챙기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외부인이 보기엔 좀 그럴 수 있잖아요. 아, 굉장히 종지적이세요. 만약에 버핏이 그냥 오마하 출신이라서 훌륭하다 이랬으면 딱 그런 비판을 받았을 겁니다. 그렇죠. 근데 그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64년간 함께한 전설의 파트너 찰리 멍거, 코카콜라 성공 신화를 쓴 돈 키오, 그리고 새 CEO 그렉 에이블까지. 네. 이들의 공통점이 오마하라는 사실을 쭉 나열한 뒤에 이런 질문을 툭 던지죠. 오마하의 물에는 뭔가 특별한 마법 성분이 있는 것 아닐까요? 바로 이 대목이군요. 네, 이게 농담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엄청난 선언인 겁니다. 선언이요? 여기서 오마하는 그냥 지명이 아니에요. 수십 년간 최고의 인재들을 키워내고 검증해낸 버크셔의 문화와 시스템 그 자체가 되는 거죠. 아, 나와 먼 거를 만들어낸 이 시스템을 믿는다면 그 시스템이 선택한 그렉 에이블 역시 믿어야 한다. 이런 논리가 완성되는 거예요. 개인적인 인맥 자랑이 아니라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요구하는 거죠. 와, 이건 정말 차원이 다른 설득이네요. 후계자의 정당성을 이렇게 세련되게 만들다니. 그렇죠. 좋은 시스템이 위기를 이겨낸다는 말과도 연결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 좋은 시스템은 결국 좋은 리더가 만든다. 이런 이야기로 자연스럽게 넘어가는군요. 맞습니다. 편지에서 버핏은 앞으로 버크셔를 이끌 리더를 뽑을 때 그리고 우리가 어떤 조직의 리더를 평가할 때 절대 뽑으면 안 되는 세 종류의 CEO에 대해 아주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오, 이건 정말 투자자뿐 아니라 직장인이라면 누구든 새겨들 만한 내용이겠네요. 네, 그 첫 번째가 네. 65살에 은퇴하려는 인물을 피하라는 거. 전 이게 좀 의외였어요. 그렇죠. 아니, 보통 그 나이면 은퇴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우리 생각은 그런데 버핏은 완전 다르게 보는 거죠. 잦은 CEO 교체 그 자체가 회사에는 완전 리스크라는 거예요. 5년, 10년마다 리더가 바뀌면 장기 투자는 불가능하고 계속 단기 성과에만 매달리게 되잖아요. 하긴 리더가 계속 바뀌면 직원들은 이번 사장님 임기 끝날 때까지만 버티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네요. 바로 그거죠. 자신의 긴 재임 기간이 버크셔 성공의 핵심이었다고 믿는 겁니다. 두 번째는 부자로 주목받고 싶어하는 인물이었어요. 이건 정말 와닿더라고요. 요즘 같은 셀럽 CEO 시대에 더 의미심장한 조언이죠. 맞아요. 이런 리더는 회사의 내실을 다지기보다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무리한 인수합병이나 보여주기식 투자에 집착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회사를 자신의 명예를 위한 발판으로 삼는 리더. 정말 위험하네요.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가문을 세우려는 인물을 피하라는 건데요. 근데 이건 월마트를 세운 월튼 가문이나 M&M 초콜릿의 마즈 가문처럼 성공한 가족 경영 기업도 많지 않나요? 이건 좀 일반화의 오류 아닐까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버핏의 워딩을 정확히 봐야 해요. 그는 가족 경영 자체를 비판하는 게 아니에요. 아, 그런가요? 네, 리더의 최우선 목표가 주주들의 이익이 아니라 자기 가문의 이익으로 바뀌는 그 순간을 경계하라는 거죠. 아, 그 미묘한 차이. 네, 회사를 주주들의 것이 아니라 자기 가문의 사유재산으로 여기기 시작하면 결국 회사의 자원을 빼돌리거나 자식에게 부당하게 경영권을 넘겨주려는 시도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결정적인 차이를 꿰뚫어보고 있는 거죠. 결국 이 세 가지 유형 모두 리더의 목표가 회사의 장기적인 성장과 일치하는가? 이 하나의 질문으로 모이는군요. 맞습니다. 정말 본질적인 이야기죠. 그리고 편지의 마지막 부분은 이 본질에 대한 이야기를 투자를 넘어서 인생 전체로 확장시킵니다. 아, 90대 거장이 전하는 마지막 인생 조언 같은 느낌이죠. 인생의 후반부가 전반부보다 더 낫다는 말로 시작하죠. 보통 나이 들면 후회나 아쉬움이 많아질 텐데 어떻게 저렇게 단언할 수 있을까 싶었어요. 그는 과거의 실수에 얽매이지 말고 올바른 롤모델을 찾아 계속 배우면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정말 중요한 말을 하죠. 위대함은 돈이나 명예, 권력으로 얻어지는 게 아니라고요. 수십조 자산가가 하는 말이라 그 무게가 진짜 다르게 느껴지네요. 그렇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 구절이 진짜 가장 인상 깊었어요. 친절은 비용이 들지 않으면서도 값을 매길 수 없습니다. 아, 청소부도 회장님만큼이나 한 인간임을 명심하십시오. 아니 자본주의의 상징 같은 사람이 이런 말을 하니까 이게 비즈니스랑 무슨 상관인가 싶기도 하고요. 바로 그게 버핏의 통찰력이 빛나는 지정인 거죠. 그에게 친절은요, 그냥 도덕적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런가요? 최고의 비즈니스 전략인 셈이에요. 생각해보세요. 모든 사람을 동등하게 존중하는 문화가 있는 회사는 어떨까요? 직원들 충성도도 높을 거고 거래처와의 관계도 좋겠죠. 맞아요. 그런 신뢰와 평판은 돈으로 절대 살 수 없는 위기 상황에서 회사를 지켜주는 가장 강력한 해자가 되거든요. 아, 친절과 존중이 결국 가장 강력한 기업의 방어막이라는 거군요. 되게 실용적인 관점이네요. 네. 그리고 영웅을 신중히 선택하라는 조언도 덧붙입니다. 영웅을 신중히 선택해라. 최신 분석들을 보면 많은 전문가들이 이 대목이 특정 정치인을 겨냥한 버핏의 생각이라고 해석하더군요. 오, 완벽한 사람은 없지만 적어도 우리가 존경하고 따를 만한 리더는 부와 명성만 쫓는 사람이 아니라 공동체를 위해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선을 명확하게 긋는 겁니다. 자, 그럼 정리를 한번 해보죠. 워런 버핏의 마지막 편지는 시즌이 곧 반토막 날 수 있다는 강력한 경고로 시작했지만 네, 결국 그 위기를 이겨내는 힘은 좋은 리더와 좋은 문화, 그리고 그 모든 것의 바탕이 되는 인격과 친절에 있다는 이야기로 끝을 맺습니다. 그렇죠. 돈 버는 기술이 아니라 사람과 삶에 대한 태도를 말하고 있는 거죠. 네. 그는 편지 말미에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한 알프레드 노벨의 일화를 소개합니다. 아, 그 유명한 이야기요? 네. 한 신문사가 실수로 그의 부고 기사를 냈는데 거기에 죽음의 상인 잠들다라고 적힌 걸 보고 큰 충격을 받았다는 이야기요. 그때부터 인생이 바뀐 거잖아요. 맞습니다. 노벨은 그때부터 자신의 유산을 인류에 공헌한 사람들을 위한 상을 만드는 데 쓰기로 결심했고
그게 바로 노벨상이죠. 버핏이 이야기를 통해서 결국 자기 유산, 그러니까 남들에게 내가 어떻게 기억될지를 바꾸는 데는 너무 늦은 때란 없다고 말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께도 마지막으로 한번 여쭤보고 싶네요. 만약 내일 아침 여러분에 대한 이야기가 세상의 마지막으로 알려진다면 여러분은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으신가요? 그리고 그 기억을 위해서 오늘 뭘 바꾸시겠습니까?